앞 시간에 이어서 부교재 내용, 기후 관련 부교재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번 시간에 15페이지 강수부터 남아있는 내용들 쭉 볼게. 자, 강수의 유형에서 4개로 나눠서 정규 수업 중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강수 분포,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 그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강수의 지역별 분포,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눈이 많이 오는 지역, 그리고 비가 오지 않는 지역 해가지고 살펴봤는데 대부분 다 이걸 가지고 지형성 강수 가지고 설명이 되었다. 물론 일부 아닌 곳도 있었다고. 서해안일 때 눈이 내린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일부 아닌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지형성 강수. 그래서 바람 부는 방향 그리고 산이 있는지 없는지 이 관계를 보면 어디가 비가 오는 곳이고 어디가 비가 오지 않는 곳인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자, 다오지 소진을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는 하계 강수 집중률이라고 표현되어 있네. 하계라는 것이 하계 방학, 여름 방학이지, 그지? 여름 강수 집중률이야. 자, 여름 강수량하고 여름 강수 집중률하고는 다른 개념이야, 이게.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고 하는 거는 1년치 강수량 중에서 여름철에 내린 강수량이 몇 %인가를 따지는 거예요. 자, 서귀포하고 대구하고 어디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을까? 여름 강수량하고는 다른 거야. 여름 강수 집중률은 1년치 강수량 중에서 여름철에 내리는 강수량이 몇 %인가 이걸 보는 거야. 서귀포가 1년 동안 얼마 정도 되냐? 1900mm 정도. 대구는 대략 한 1000mm 조금 넘어가. 1050mm쯤 돼. 자, 이게 연 강수량이야. 근데 여름철에 얼마의 비가 내리느냐라고 하면은 대구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00mm 정도가 내려요. 여름철에. 근데 서귀포는 대구보다 훨씬 더 많이 내리고 그게 한 1000mm 정도가 내려요. 거의 2배 가까이 내린다고. 그럼 여름 강수 집중률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여름 강수 집중률은 서귀포는 1900mm 중에서 여름철에 1000mm가 내린 거야. 몇 퍼센트 내린 거야? 50%가 좀 안 되지? 한 45% 정도 내린 거야. 그럼 대구는 몇 %야? 60%가 내린 거지. 여름 강수량은 대구가 아니라 서귀포가 훨씬 더 많지만 여름 강수 집중률은 서귀포보다 대구가 더 높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랑 여름 강수량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 자, 그럼 여름 강수 집중률이 어디가 높게 나올까, 어디가 낮게 나올까를 본다라고 하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연교차가 크게 벌어진다. 또 여름, 겨울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도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라고 했지. 여름, 겨울 강수량 차이가 크게 벌어지려면 1년 중에 여름철에 내리는 강수량의 퍼센테이지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이게. 1년치 강수량 중에, 자, 예를 들어서 1년치 강수량 중에서 90%가 여름에 내렸어. 그러면 겨울철에 내리는 강수량은 최대한 많아봤자 얼마야? 많아봤자 10%지. 봄하고 가을하고 아예 안 내렸다라고 하면 10%지. 근데 실제로 봄하고 가을에도 내리겠지, 그지? 그러면 겨울철이 10%가 안 되겠지. 한 5% 정도 될까 말까 하겠지. 이렇게 여름철에 내리는 강수량의 퍼센테이지가 높아버리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강수량 차이는 대체로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게. 근데 여름철에 내리는 강수량이 1년치 강수량 한 30%가 내린 거야. 그럼 겨울철에도 거의 이 정도의 강수량은 내린다는 얘기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으면 대체로 대륙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다른 말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대체로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낮게 나온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가 되냐면 한강 유역이야.
한강하고 저 북한 쪽에 이제 개마고원 있는 중강진 있는 이 일대 쪽이 여름 강수 집중률이 상당히 높다고.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거의 한 60%를 넘기고 있다. 우리 중강진 있는 이 일대 있잖아, 그지? 거의 한 60 정도 나오지. 그리고 서울이 있는 이 일대 쪽도 거의 60 정도, 60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다. 그럼 또 어떤 또 생각을 또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럼 대륙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중강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서울이나 중강진이나 여름 강수 집중이 60% 같으면은 뭐 서울도 그러면 대륙의 영향을 아주 뭐 중강진하고 맞먹을 정도로 많이 받는 것 아니냐. 자, 여름하고 겨울하고 강수는 차이야. 자, 겨울 강수 집중률을 봐. 겨울 강수 집중률을. 자, 중강진은 지금 6%안 되게 돼 있지. 실제 한 2% 내지 3%쯤 나와. 겨울 강수 집중률이 한 2%쯤 나온다. 여름은 한 60%. 그래서 중강진이 여름 겨울 강수량이 30배 차이가 난다라고 했잖아. 근데 서울은 봐. 겨울 강수 집중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한 6%쯤 되거든. 여름철에 60%고 겨울철에는 6%. 그럼 몇 배 차이? 10배 차이가 나거든.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안 한 거잖아.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으면 대체로 여름하고 겨울하고 강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체로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야. 반대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으면 대체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제일 높게 나오는 곳이 오히려 중강진보다도 수도권 일대 쪽이야. 서울 경기 쪽이야. 서울 경기. 정확히 얘기하면 여기 수도권하고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도 좀 영서 지방이 있지, 그지? 태백산맥 서쪽에 해당되는 영서 경기 지방 쪽이 여름 강수 집중률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이다. 대략 60% 정도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뭐가 나와 있냐? 여름 강수 집중이 높은 데가 아니라 여름 강수 집중이 낮은 곳이 지금 나와 있다. 낮은 곳이. 그럼 여름 강수 집중이 낮은 곳은 대체로 어떤 곳이라고 보면 되냐? 대체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대체로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자,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 즉 영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은 세 개의 원리를 설명했어. 북쪽으로 갈수록 내륙으로 들어올수록 같은 바다라고 하면은 서해안 쪽이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지. 반대로 얘기하면 돼.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은 대체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돼. 내륙이 아니라 바다로 가면 돼. 서해안 바다가 아니라 동해안 바다로 오면 돼. 여기가 대륙의 영향을 적게 받는, 즉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수록 대체로 여름 강수 집중률은 낮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이 낮은 곳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여름 강수 집중이 낮은 곳은 얘는 뭐 상처로 알고 있지. 울릉도는 뭐 거의 연중 고른 강수 비슷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지. 자, 그다음에 남쪽으로 바다로 동해안 쪽으로 여기가 바다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다. 그래서 제주도하고 영동 지방에 있는 이 일대가 울릉도 다음으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은 곳이다. 한 45% 정도 되고 있고, 자, 그다음에 여기 남동 해안가 이 일대가 한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물론 이제 이 수치를 외우고 있으면 뭐 더 편리하게 이제 자료에 쓰게 되겠지만은 수치를 못 외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름 강수 집중률을 물어보면은 바다의 영향을 얼마나 많이 받는가 그걸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두 지역 붙어 있어. 강릉하고 강릉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 해발고도 한 1000m쯤 되는 대관령이 있다고. 여름 강수량은 대관령이 많아. 여름 강수 집중률도 강릉하고 대관령은 어디가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바다하고 들접해 있는 곳은 강릉이잖아. 그지? 그러면 여름 강수 집중률은 강릉보다 대관령이 높다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면 된다. 그리고 또 봐.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으면은 대체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으면 겨울 강수 집중률은 어떻게 해야 돼? 겨울 강수 집중률은 대체로 높게 나오게.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 그지? 봄, 여름, 가을, 겨울 내린 강수량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되냐? 100%가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름철에 가져가는 강수량이 90% 가져가면 겨울에 가져가는 강수량 없잖아 이게. 근데 여름 강수량이 낮아 한 30%인데 그럼 겨울 강수량은 많이 가져가야 되겠지. 자, 다시 정리할게.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은 곳은 대체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고 이곳들은 즉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은 곳은 대체로 겨울 강수 집중률은 높게 나오는 곳이다. 자, 그래서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은 곳은 제일 낮은 곳은 제주도가 아니라 울릉도.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깜짝 놀라서 갑자기 그 소리를 했구나 싶어서 울릉도가 제일 낮고 그 다음이 제주도하고 영동 지방, 그 다음에 남동 해안가 일대 이런 데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낮게 나온다. 그 다음에 강수와 자연재해는 설명을 다 했고 그리고 주요 지점의 강수량 해가지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지역들이 쭉 표시가 되어 있고 강수량이 쭉 표시가 되어 있거든. 그래서 뭐 참고로 한번 봐두면 돼. 자, 그리고 바람은 앞 시간에 정리를 했고 넘어갑시다. 자, 계절의 변화 기단 설명 다 했어. 뭐 추가할 설명 없어. 전부 다 했고 그다음 계절별 특징도 더 이상 추가할 거 없어. 다 했어. 좀 주의할 거는 이제 봄철이 산불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황사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봄철 날씨는 일기 변화가 심하다. 가을은 맑은 날씨가 지속된다. 뭐 이런 뭐 이런 것들. 나머지는 다 니네들이 경험해 본 것들이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그다음 일기도도 다 봤어. 장마철, 여름철, 겨울철, 뭐 태풍 불 때 일기도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뭐 기압 배치는 어떻게 되는지, 뭐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뭐 이런 걸 봤고, 그다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면은, 그럼 봄철 일기도는 어떻게 찾아냅니까? 가을철 일기도는 어떻게 찾아내죠? 자, 결론만 얘기하면 봄철 일기도하고 가을철 일기도는 시험에 안 나와. 왜 안 나오느냐? 출제하는 출제자도 구분 못해. 이게 봄인지 이게 가을인지 구분 못해. 지네들도 구분 못해. 구분 못하는데 어떻게 지네들 출제해? 지네들 전문가도 구분 못하는데 우리 보고 구분하라고? 구분 못하지. 자, 왜 구분이 안 되느냐면은 자, 봄철은 일기 변화가 심한 거야. 가을은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강수량이 제일 많은 계절은 어느 계절이냐? 여름철이겠지, 그지? 여름철이 제일 많아. 강수량이 제일 작은 계절은 언제냐? 요런 좀 아닌 예외적인 지역도 일부 있긴 있지만 거의 대다수의 지역이, 거의 99%의 지역이 겨울철 강수량이 제일 작다고. 자, 그럼 남아있는 봄, 가을을 보자. 봄, 가을. 봄, 가을. 봄, 가을 중에서는 어느 계절이 강수량이 더 많을까? 물론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게 아긴 해. 근데 대부분의 지역들이 언제가 강수량이 더 많을까? 자, 날씨 특징 보자. 봄은 일기 변화가 심해. 가을은 맑은 날이 지속돼. 어느 계절이 강수량이 많을까? 두 개 중에서. 그러면 봄철이 강수량이 많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지, 그치?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은 봄이 아니라 가을이야. 왜 가을이 더 많으냐? 매년 발생하지는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냐? 가을철에 가을 장마의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가을철 강수량이 대체로 많은 거야. 또 하나 더. 태풍 불 때 비가 무지막지 많이 와. 태풍 부는 시기가 물론 주로 여름이지.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여름뿐만 아니라 초가을에 평균 잡았을 때 7월 달에 한 번, 8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도 태풍이 한 번 지나가고 특히 9월 달에 가을철에 추석 전후에 대해서 부는 이 태풍이 정말 위력이 강한 태풍. 추석 전으로 부는 이 태풍이 강하다고. 9월달 가을이잖아. 태풍의 영향. 태풍이 봄에는 태풍이 안 지나가. 근데 가을은 태풍이 한 번 정도는 지나가. 이때 비가 오잖아.
그래서 가을철 강수량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태풍 때 내리는 9월 달에 부는 태풍. 자, 태풍 때 내리는 강수량 빼겠어. 그리고 가을철에 어떤 경우 장마같이는 이때 내리는 강수량 뺄 거야. 이 두 개 뺐어. 그리고 봄, 가을 강수량을 비교하라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봄은 일기 변화가 심하고 가을은 맑은 날인데 그럼 봄이 많겠네? 그럼 비슷해져. 아니 가을은 맑은 날이 지속된다면서 왜 일기 변화가 심한 봄철하고 강수량이 비슷한가? 대부분 교과서가 봄철은 일기 변화 심하다고 표현되어 있고 가을은 맑은 날이 지속된다고 쓰여 있어. 그러나 실제로 비가 내리는 날은 봄이나 가을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 자, 예를 들어서 봄철에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이틀 비가 내렸어. 가을에도 마찬가지. 가을에도 7일 중에 평균 이틀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비 내리는 날은 비슷해. 그런데 이 직전 계절이 뭐예요? 봄의 직전 계절은 겨울이었어. 가을의 이 직전 계절은 여름이었어. 겨울철에는 비가 봄철보다도 아예 안 와. 여름처럼 비가 많이 와. 한 5일씩 비가 내려. 똑같이 일주일에 2번 비가 왔지만 사람들의 느낌이, 필링이 다르다는 거예요. 계속 비가 안 왔어, 겨울철에. 근데 봄철을 맞이했는데 일주일에 2번씩 비가 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의 그 기분이 어떻겠니? 그 느낌이 어떻겠니? 아니, 한 달 전에, 2달 전에 겨울철에 비가 아예 안 왔는데 뭐야 이거 일주일에 2번이나 비가 온다고? 봄철 날씨 왜 이래 이거? 뭐야 비가 왜 이래 자주 내리는 거야? 가을, 여름철에 봐. 일주일 내내 계속 비가 와.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빼고 계속 비가 온 거야. 근데 가을철 맞이했으니까 거의 매일 비가 오다가 일주일에 2번 비가 와.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어떻게 느끼겠냐? 야, 가을철 되니까 일주일에 2번밖에 비가 안 오네? 2번밖에 비가 안 오네? 야, 날씨 진짜 끝내주네? 자, 비 내린 날 똑같지만은 이 직전 계절에 따라가지고 사람들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은 날씨 변화가 심하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가을은 맑은 날이 많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똑같아. 그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럼 일기도는 봄철 일기도랑 가을철 일기도랑 별반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이 나오지 이게. 그래서 봄철 일기도와 가을철 일기도는 전문가도 쉽게 구분 못해. 그래서 니네들한테 안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봄, 가을 일기도는 그래서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 신경 쓰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식생과 토양. 자, 식생에서는 우리나라 식생 분포에 영향을 주는 기후 요소는 기온이다라고 했고, 기온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기후 요인으로서 위도, 해발, 고도 이름을 들 수 있다. 그래서 위도에 따른 즉 수평적인 분포, 해발, 고도에 따른 수직적인 분포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식생은 세 개로 봤다고. 난대림, 온대림, 냉대림 이렇게 봤다고. 자, 근데 이게 난대림 상록 활엽수인데 상록 활엽수 중에서도 겨울철에도 단풍 안 들고 잎이 매달려 있는 활엽수 중에서도 조엽수림이라고 되어 있어. 또 조엽수림 또 뭐지? 자, 잎이 떨어지지 않고 단풍이 들지 않고 계속 겨울철에도 계속 매달려 있는 상록 활엽수는 크게 나누면 2개가 있어. 겨울에도 기온이 안 떨어지는 곳이야. 열대 기후지역 그리고 아열대성 기후지역. 이 두 지역에서 상록 활엽수가 나오는데 아열대성 기후지역, 즉 우리나라 제주도라든지 이런데 아열대성 기후지역 중에서도 대륙의 동쪽은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쪽에 있어.
대륙의 동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열대성 상록 활엽수를 조엽수림이라고 하고, 대륙의 서쪽 같으면 유럽이 나와. 그 중에서 좀 아열대성 유럽에 조금 저 위로 오면은 이탈리아라든지 뭐 그리스라든지 이런 지중해 연안 쪽이 나온다고. 지중해 연안 쪽에서 나타나는 그런 아열대성 상록 활엽수림을 뭐라고 하냐? 경렵수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난대림의 종류는 두 개가 있어. 경렵수림도 있고 조엽수림도 있어. 일단 경렵수림은 지중해 일대에서 나타나는 식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식생이 아니야. 그래서 한국 지리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어. 세계 지리 시험에서는 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 아열대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 중에서 대륙 동쪽, 대륙 서쪽이야. 자, 대륙 동쪽, 대륙 서쪽은 계절에 따른 기후 현상의 특징이 달라. 자,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지, 그지? 여름철에 덥고 비가 많이 와. 겨울철에는 추워, 비가 안 와. 자, 이거 난대림이야. 난대림이 자라는 데 있어가지고, 자 봐. 여름철에는 기온 높고 비가 많이 와. 겨울철에는 춥고 비가 안 와. 어느 계절이 자라기 힘든 건 이게. 여름철에 덥고 비가 많이 오면 나무 자라기 좋잖아, 이게. 근데 겨울철 추우면서 비가 안 오거든. 그러니까 이 대륙 동쪽은 어느 계절이 문제가 되느냐? 겨울철이 이 난대림이 견뎌내기에 힘든 계절이 겨울철이 되는 거야. 근데 대륙 동쪽은 물론 한국 시리에 나오진 않지만 니네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중해 일대에서 나타나는 그 기후를 지중해성 기후라고 하는데, 지중해성 기후 특징으로서 니네들이 어떻게 외웠느냐? 여름철에 우리와 반대, 여름철에 덥고 비가 안 와. 겨울철은 따뜻하면서 비가 내려. 자, 그러면 이 동네는 여름철에 더우면서 비가 안 와. 겨울철에 따뜻하고 비가 와. 어느 계절이 문제가 되는 거야? 얘는 여름철에 기온은 높은데 비가 안 와. 사막하고 거의 비슷한 환경이야, 이게. 이 지중해 기후의 여름이라는 거는. 여름철이 문제가 돼, 여름철이가. 그래서 대륙 동쪽은 겨울철 추위에 대비한 그런 구조를 가진 상록 활류수 난대림이 나타나는데 그걸 조엽수림이라고 그러는 거고, 지중해 일대 쪽은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 그 기후에 적응한 구조를 가진 난대림이 나타나는데 그걸 경엽수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엽수림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냐? 어차피 상록 활엽수야. 단풍 안 들어. 자, 그런데 이 조엽수림은 잎이 작고 두꺼워. 잎이 작고 두꺼워. 겨울철 추위에 대비한 거야. 잎이 커봐. 잎이 크면 찬바람에 쉽게 노출돼. 얼어 죽어. 그래, 잎이 작은 거야. 그리고 두꺼워. 잎이 얇은 게 아니야. 두꺼워. 잎이 얇으면 기온 떨어지는데 잎이 얇으면 금방 얼어 죽지.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잎이 두꺼운 거야. 그 다음에 잎에서 광택이 나. 반짝반짝 빛이 나. 윤기가 나. 왜 윤기가 나냐? 겨울철 찬바람으로부터 잎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파리에 코팅막으로 덮여 있어, 이게. 그 코팅막 때문에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이 식생을 조엽수림이라고 하는 거야. 조자는 빛날 조자야. 조명등 할 때 그 조자야. 이파리가 빛이 난다라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나무가 동백나무, 사철나무가 있거든. 그 동백나무 이파리 봐봐. 어떻게 생겼는지. 이파리가 물론 넓적하지. 근데 손바닥이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돼. 잎이 작아. 만져봐. 두껍고 맨들맨들거려. 코팅막으로 덮여 있어, 이게. 겨울철 추위에 대비한 그 구조를 가진 난대림이야. 그게 조엽수림. 자, 경엽수림은 대표적인 이 지중해 일대에 나타나는 이 난대림은 코르크, 올리브 이런 나무들인데, 자, 이거는 뭐 한국지리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야. 어차피 세계지리 쪽에서 하는 건데, 자, 얘는 여름철이 고온 건조야. 그래서 얘도 잎이 작아. 그리고 잎이 단단해. 자, 잎이 작은 이유는 잎이 크면 여름철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이파리 다 말라 죽어, 이게. 그리고 이파리가 얇으면 금방 말라 죽지, 이게. 그래서 이파리가 딱딱해.
잎이 딱딱하거든. 딱딱하니까 단단할 경자를 쓰는 거야. 잎이 단단한 나무들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물 흡수를 하기 위해서 뿌리가 굉장히 길어. 그런 구조를 가진 그런 남대림을 경렵수림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거는 한국지리에 나온 내용은 아니야. 자, 한국지리에 나온 남대림은 조엽수림이다. 잎이 작고 반짝반짝 빛이 난다. 왜? 겨울철 추위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구조를 가졌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분포하는가? 제주도, 남해안, 울릉도, 특히 이제 울릉도 조심하라 그랬지. 겨울철 기온이 쉽게 많이 안 떨어져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울릉도 위도상으로는 거의 서울하고 같은 위도인데 겨울철이 영하로 안 떨어진다. 그래서 남대림이 자란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냉대림, 침엽수림. 자, 이건 이제 개마고원 일대 쪽에서 나타나는데, 개마고원은 이제 임업이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침엽수림은, 이 냉대림은 나무의 종류가 많이 없어. 단순림이야. 한 개의 종류의 나무들로 숲을 쭉 이루고 있는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게 그게 냉대림이야. 기온이 높은 곳으로 갈수록, 즉, 적도 있는 열대 기후 지역으로 갈수록 나무의 종류는 많아져. 추운 곳으로 올수록 나무의 종류는 적어진다고. 한 개 또는 두 개의 종류의 나무들로 숲을 쭉 이루고 있다. 자, 그래서 나무가 이거와 수종이 나무의 종류라는 얘기야. 수종. 사람 이름 아니야. 수종이 열대림은 다양해. 근데 냉대림은 수종이 단순해. 자, 참고로 뭐 열대림 지역도 임업이 발달돼 있고 냉대림 지역도 임업이 발달돼 있어. 둘 다 임업이 발달돼 있는데. 나무의 종류가 많은 거하고 적은 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임업하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가졌을까? 뭐 둘 다 임업은 발달되어 있지만 어디가 더 조건이 유리한가? 를 보면 나무의 종류가 많은 게 훨씬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무의 종류가 적은 게 임업하기에 훨씬 더 유리해. 세계 최대 임업 지역은 열대림 지역이 아니야. 냉대림 지역이야. 시베리아 일대 쪽이야. 그러니까 세계 최대 임업 지역이야. 나무의 종류가 적을수록 유리하다. 나무의 종류가 많아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고, 이런 나무도 있고. 자,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 거기다 특히 열대 기후 지역 같으면, 열대림 같으면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고. 자, 이 나무들이 전부 다 인간에게 필요한 나무는 아니야. 이 중에 필요한 나무도 있고 필요 없는 나무도 있다고 이게. 자, 이 중에 필요한 나무는 수박밭처럼 생긴 이 나무만 인간에게 필요하고 나머지는 별 필요가 없는 나무야. 그러면 수박밭 나무를 자르겠지. 그리고 얘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열대 밀림 지역에서 가공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목공소로 가져와야 돼. 그런데 주변에 나무들이 빽빽하게 가로막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가져오려면. 다 합해야 돼, 주변에. 주변에 있는 나무 한 50그루, 100그루 베야지 한 그루를 가져올 수 있다. 노동력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이게. 그런데, 냉대림은 나무의 종류가 한 개의 종류로 이루어져 있어. 10개 베면 10개 다 쓸 수 있는 거야. 들어가는 노동력에서 지금 차이가 엄청나지. 그래서 나무의 종류가 많다고 해서 나무의 종류가 많으면 임업하기는 오히려 불리한 거야. 나무의 종류가 적을수록 임업하기에 유리하다. 그래서 실제 이제 식생 파괴 문제 있잖아, 그지? 그 식생 파괴가 열대림 파괴라는 문제를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냉대림 파괴라는 문제는 냉대림이 임업이 더 발달돼 있어. 근데 냉대림 파괴라는 얘기는 잘 안 들어봤잖아, 그지? 그래서 왜 열대림이 훨씬 더 많이 파괴되는가? 이런 이유 때문이야. 10그루 얻기 위해서는 1000그루를 베어 없애야 되는 게. 그래서 열대림 파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토양, 성대 토양, 간대 토양에서 쭉 살펴봤고, 자, 뭐 성숙도, 미성숙도 얘기됐을 건데, 토양의 일단 형성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토양이 흙이 아니고 바위 덩어리야. 바위 덩어리에서는 식물이 자랄 수가 없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바위 덩어리가 풍화되면서 표면부가 이제 갈라지면서 이 표면부가 자갈이 되시지. 이러면서 바위가 깨져서 자갈층이 형성돼. 자갈층이 형성되면 이제는
이 자갈 틈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는 식생들이 있다고. 식생들이 자라요. 자, 식생들이 자라면 이 식생들이 잎이 떨어지고 이러면서 이 파리들이 썩어서 영양분층, 유기물층을 형성하게 될 거야. 영양분층을 형성하게 될 거고, 그리고 비가 오면 이 영양분은 땅 속으로 스며들게 될 거야.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토양 형성 과정 끝이 난 거야. 내가 한 20초 만에 토양 형성 과정을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20초 만에 이게 설명이 됐지만, 실제로 이 과정이 다 진행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 토양은 요만큼 있잖아요. 5cm 형성하는데 거의 100년이 걸려, 이게. 그래서 이 토양이 이렇게 다 완성되려면 아주 오랜 기간 시간이 필요하다고. 자, 이렇게 토양이 형성되었을 때 맨 아래쪽에 있던 바위 덩어리, 이걸 바위 덩어리를 기반암층이라고. 기반암 또는 기호로 얘기해서 T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기반암에서 그 다음 뭐가 생기냐? 떨어져 나와서 자갈층이 형성되지, 그지? 이 자갈층을 모재라고 하고, 자, 이거를 기호로 C층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 다음에 영양분층이, 식생이 자라면서 영양분층이 만들어졌는데, 자, 이거를 유기물층이라고 그러면서 이걸 A층이라고 해요. 위에 나와 있구나, 그지? 자, 그 다음 비가 오면 안으로 스며들면서 모였는데, 이거를 모였다고 해서 이걸 집적층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P층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토양층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이렇게 A, B, C, D층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는 토양을 성숙토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토양층에 층위 분화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도는 토양층 구분이 뚜렷이 구분이 된 것을 층위 분화가 뚜렷이 나타나는 오랜 기간 걸쳐서 형성된 토양을 성숙토라 그러고, 짧은 기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 층이 구분이 안 돼, 층위 분화가 잘 안 나타나, 그거를 미성숙도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성숙도는 다시 성대토양, 간대토양 이렇게 구분했는데, 자, 봐. 얘가 지금 바위 덩어리에서부터 깨져가지고 흙이 됐다고. 그러면 이 바위 덩어리의 성질이 토양층에 영향을 주겠지, 이게. 그지? 그러니까 이게 현무암이 깨져서 만들어진 흙하고 석회암이 깨져서 만들어진 흙하고 종류가 같을 수가 없잖아. 그지? 그런데 또 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은 이 위에 자라고 있는 식생, 침엽수 이파리가 떨어져서 썩어서 영양분층을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고, 열대림 이파리가 떨어져서 썩어서 영양분층을 그 토양이 같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 위에 자라고 있는 식생, 또 식생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기후에 영향을 받지. 그래서 이 기반암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 토양을 간대 토양이라고 그러고, 위에 있는 식생이나 기후의 특성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면 그거는 성대 토양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열대 기후에서는 어떤 토양이 나타날까요? 냉대 기후에서는 어떤 토양이 나타날까요? 또는 난대림 지역에서 나타나는 토양은, 온대림 지역에서 나타나는 토양은 이렇게 기후에 따른 토양, 식생에 따른 토양, 이 토양을 얘기하는 것은 성대 토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현무암질에서는 어떤 토양이 나타날까요? 화강암질에서는 어떤 토양이 나타날까요? 이 바위 덩어리에 따라서 토양을 구분할 때 그 토양은 간대 토양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성대 토양은 세 개였지. 적색토, 갈색토, 회백색토, 그리고 간대 토양 두 개였다. 현무암 풍화토, 석회암 풍화토 이런 걸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색토를 가로해서 라테라이트성 토양이라고 하는데, 실제 이제 전 세계 토양 구분을 할 때 적색토라는 구분은 없어. 실제 라테라이트라고 하는 토양, 이게 이제 빨간색 얼띠는 토양이라고, 열대 밀림 지역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는 토양인데, 우리나라 이제 남해안 일대 쪽이 뭐 열대 밀림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빨간색 토양이기 때문에 이제 라테라이트성 토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라테라이트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데, 한국질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많이 순화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색토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회백색토에는 포도졸 토양이라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 포도졸이라고 하는 게 원래 맞는 명칭이야. 원래 이제 성대 토양 구분할 때는 포도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이 포도졸이 회백색을 띠고 있다 보니까 우리말로 순화시켜서 이제 회백색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회백색토나 포도졸이나 같은 말이다.
적색토나 라테라이트랑 같은 말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뭐 고토양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적색토는 남이안 일대에 나오는 적색토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토양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만들어진 토양이다. 그래서 고토양 또는 화석 토양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남이안 일대에서 지금 이 정도 기온대 가지고는 실제로 라테라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온대가 아니야. 이거보다 기온이 훨씬 더 높아야 돼. 그리고 비도 훨씬 더 많이 와야지 이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이안 일대에 나타나는 이 기후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한반도가 아주 오래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온이 높고 비도 많이 오고 했을 그때 만들어진 토양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만들어진 토양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화석 토양 또는 고토양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적색토양. 자, 이 적색토는 왜 빨간색을 띠느냐 라고 하면은 이 얘기를 해줬니? 이 수업 중에 토양 속에 이제 지가 부전한 원소로 OCRP 해줬던 것 같구나. 각 하나만 비가 오면 각 하나만은 이온으로 녹아서 빠져버리고 얘네들이 쭉 남아있는데 이 중에 이제 철이 물하고 반응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산소하고 결합되지. 이걸 이제 산화철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철이 녹슬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이게 토양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을 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정비 수업 중에 했던 것 같구나, 그지? 그 다음 포도졸이 이제 회백색을 띠는 이유 유기산 성분이 산성 성분이 나와가지고 탈색을 시키기 때문에 색깔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회백색을 띈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건데 자, 그 다음에 간대토양에 석회암 풍화토, 현무암 풍화토 있는데 뭐 석회암 풍화토가 빨간색을 띠는 이유도 그럼 설명해 줬겠다, 그지? 석회암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인데 CaCO3인데 이거는 물에 녹아서 빠져버리고 석회암 지대라고 해서 탄산칼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있다. 그 불순물이 아까 얘기했던 OCRP 각 하나만 돼. 같이 철이 빗물하고 반응을 일으켜서 녹슨 철이 토양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적색토가 빨간색을 띠는 이유나 석회암 풍화토가 빨간색을 띠는 이유나 똑같은 이유 산화철이 토양 속에 잔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현무암 풍화토는 석회암 풍화토는 화학 반응에 의해 가지고 녹아서 빠져버리고 철 성분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현무암 풍화토는 물에 녹는 게 아니지. 이건 깨졌어. 그러니까 얘는 화학적 풍화작용, 얘는 물리적 풍화작용, 깨져가지고 만들어져. 그래서 검은색 돌멩이가 깨져가지고 흙이 됐으니까 이렇게 마찬가지로 흙은 검은색 계열을 띌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성숙도 쭉 했고 암설토라고 있는데 얘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산간지대에 분포하는 산에 있는 돌멩이들이 굴러떨어져 가지고 깨져 가지고 만들어진 그 토양을 암설토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돼. 자, 그다음 토양 보존을 위한 노력으로서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해 가지고 나무 심는 게 제일 좋은 방법, 나무 심는 거. 그다음에 계단식 경작, 등고선 경작 이런 것들이 있다. 계단식 경작이라고 하면은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가지고 이제 농경지로 활용을 할 텐데 농경지로 활용함에 있어 가지고 나무를 베었으니까 당연히 비가 오면 흙들이 씻겨 내려가겠지, 그지? 토양 침식이 일어나. 근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자는 거지, 계단 모양으로. 그리고 여기 이제 농작물을 심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단식 경작이거든. 그래서 경사치보다도 평탄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래도 비가 왔을 때 씻겨 내려가는 흙의 양은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하더라도 식생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토양 침식은 일어나지만 경사지에서 농작물을 심는 것보다는 그래도 평탄하게 했기 때문에 토양 침식의 양은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고선 경작이라는 게 나오는데 등고선 경작은 밭고랑을 등고선 높이에 맞게 밭고랑을 팔 때 위아래로 이렇게 파지 말고 등고선을 따라서 이렇게 파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흙들이 씻겨 내려오다가 이 밭고랑에 걸리면 씻겨 내려가는 흙의 양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그림하고 사진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밭고랑을 산 높이에 맞게 이렇게 딱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흙들이 씻겨 내려가더라도 이런 밭고랑에 걸리면 씻겨 내려가는 양을 좀 줄인다라는 거예요. 물론 토양 침식은 일어나지만 그래도 위아래로 고랑을 팠을 때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팠을 때가 침식되는 양은 그나마 좀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 뭐 사방공사 이런 게 나오는데 사방공사는 뭐 토양 침식을 막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구조물들을 설치하는 이걸 사방공사라고 하는 거야. 자, 이게 토양 침식을 막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지력을 유지시키는 방법. 지력이라고 하는 거는 토양의 영양분을 계속 유지시키는 방법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토양에 이제 이 농작물을 심으면 이 농작물들이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을 먹고 이 농작물이 성장하는 거지. 계속 농작물 심으면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이 계속 빼앗겨 버리지. 그럼 나중에는 토양 속에 영양분이 없어져 버리거든. 그럼 이제 농작물 심어도 농작물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토양 속에 있는 영양분을 계속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라는 거야. 객토, 손님 객자야. 손님 흙을 가져와서 뿌려준다. 즉 주변에 있는 비옥한 흙들을 가져와서 여기 뿌려주는 거야. 특히 이제 하천 주변에 있는 충적토 같은 경우가 상당히 비옥한 편이거든. 그래서 그런 흙을 가져와서 농경에 좀 뿌려주는 이걸 객토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작이라고 하는 것은 농작물을 심을 때 같은 종류의 농작물만 계속 심지 말자라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농작물을 돌아가면서 심어주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윤작 작물로서 이제 참깨하고 참깨가 뭔지 알지? 얘 반찬을 많이 먹는 깻잎, 그다음에 깨가 열리게 해가지고 참기름 만드는 그 원료예요. 이게 영양분 엄청 많이 잡아먹거든. 그래서 올해 참깨 심었다가 내년에 또 참깨 심으면 참깨는 안 나. 영양분 다 빼앗겨 버렸어. 그래서 참깨를 심으면 그 다음에는 뭘 심느냐면 콩을 심어줘. 또는 참깨하고 콩하고 같이 심어. 그러면 콩은 니네들이 과학 시간에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다만 콩은 밑에 보면 뿌리에 보면 뿌리혹 박테리아라는 게 있거든. 그게 이제 토양 속에 영양분을 공급해 준다고. 그러면서 영양분 공급받고 그 다음에 참깨 심고 또 영양분 없어지면 또 콩을 심고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심는 이러면서 영양분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고, 그다음 유기질 비료. 화학 비료를 쓰면은 지금 당장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토양이 독성화, 산성화되는 것이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고 뭐 가축 배설물 같은 이런 유기질 비료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오랫동안 지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이제 토양 식성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기후 쪽은 대부분 다 했던 거야. 뭐 지구 온난화 현상 했었고. 더 추가시켜 줄 만한 거는 뭐 별로 없고, 뭐 도시 기후도 뭐 기온 높아지고 구름 많아지고 이런 얘기 다 했고, 그다음에 요건 안 했구나. 정발량. 도시가 주변부보다 정발량이 많은가 적은가? 정발량이 적어. 왜 적으냐면은 습도가 낮잖아. 습도가. 공기 중에 어차피 수증기가 없어. 수증기가 없는데 뭐 정발력이 뭐가 있겠니? 그래서 습도가 낮기 때문에 정발되는 양도 없다. 습도가 왜 낮은지는 얘기를 해줬지. 식생 파괴되고 바닥이 아스팔트로 다 깔렸기 때문에 비는 좀 많이 내렸지만 강수량 많지만 비 그친 그 다음날 완전 바짝 다 말라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습도는 낮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해줬어. 자, 그 다음에 사막화 현상. 뭐 사막이 아닌 지역이 사막으로 바뀌어가는 현상을 사막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안 오는 것이 사막이고 식생이 없는 게 사막이거든. 그래서 가뭄으로 비가 안 온다든지 또는 목축업 또는 농경지 개간, 목장으로 이용한다든지 농경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식생을 베어 없애버려야 되거든. 이건 식생 파괴야. 비가 안 오든지 식생이 파괴되든지 이러면 사막 아닌 지역이 사막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야. 실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은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중국 내륙 쪽이 사막으로 바뀌어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 내륙의 사막화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황사 피해가 더 많아지고 있다. 중국이 더 건조해지고 나무가 없어. 그럼 바람 불면은 더 쉽게, 더 메말라 있으니까 더 쉽게 날려오지 모래가. 그리고 나무들이 없으니까 더 방해물이 없잖아. 더 쉽게. 바람 조금만 불더라도 엄청난 양의 모래가 날려오는 거지.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황사 빈도라든지 황사 농도가 더 높아진 이유는 중국의 사막화하고 관계가 있고, 그럼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식목사. 나무를 심어주면 되는데 이 나무를 우리나라에 심는 게 아니지. 중국 내륙에 있는 모래가 날아오니까 중국 내륙 지역에다가 나무를 심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황사 피해를 보는 국가가 뭐 중국도 보지만 우리나라하고 일본 쪽이 이제 황사 피해를 많이 보니까 중국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에 있는 환경 단체들이 중국 내륙으로 가서 이제 나무를 심어주고 있다고. 자, 그다음 황사 현상 이런 얘기도 쭉 했고 뭐 이런 얘기도 했나? 산성 토양을 중화시켜준다. 뭐 이게 해줬지, 그지? 우리나라 토양들이 대부분 산성 토양인데 황사 황토 흙이 날아오는데 황토 흙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이 흙이 날아오면은 뭐 산성토양을 좀 중화시켜주는 이런 측면도 옛날에는 있었다라고 했지, 그지? 지금은 중국이 공업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중금속들이 날아오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일어나지만 과거에 중국이 산업화되기 이전에는 황사가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적조를 소멸시켜주는 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뒤에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기후 지역 구분인데 이 기후 지역 구분에서는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없어. 앞에 했던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그 단원이기 때문에 앞부분만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뭐 정리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볍게 한번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 시간하고 지금 이번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기후와 관련되는 그 부교재 내용을 쭉 정리를 해봤어. 어쨌든 잘 정리를 하고 시험 잘 치기를 바래. 자, 수고했어.